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0대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날이 뜨겁지만 주말에 바람 좀 쐴 겸 광화문을 갔었어요. 광화문에 가면 저는 꼭 교보 문고를 가곤 하는데 그곳에서 제 마음에 쏙 드는 책 문구를 발견해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문구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무지개는 참 희한하죠. 비가 거세게 내릴수록 찬란하게 빛나니까요. 어쩌면 무지개가 그토록 아름다운 건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것에 대한 신의 선물일지도 몰라요. 참 인생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문구가 아닐까 싶어요. 저 또한 지금의 찬란한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어둡고 거센 비바람 속에서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거센 비바람을 맞았었는지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남편과는 시아버지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철강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그곳은 바로 시아버지의 회사였죠. 중소기업이었지만 나름 탄탄한 곳이었고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복리후생도 좋은 곳이었기에 저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길 바랐었습니다. 저는 세일즈 사원 중 단 한 명의 여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었는데 비단 저를 눈여겨본 사람들은 동료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사장님이셨던 저희 시아버지 눈에도 띌 수밖에 없었나 보더라고요. 일을 나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성실하고 능력이 좀 있는 여직원이긴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었기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눈여겨본다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계속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장님, 그러니까 저희 시가의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사 때문이었는데요. 능력 좋고 사장으로서 리더십이 있는 분이었지만 그분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직원들 안주거리로 삼기에 아주 충분할 정도로 맛있는 소재였었거든요. 우선 사장님, 이제부터 그냥 시아버지라고 할게요. 시아버지에겐 젊은 아내분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물심양면 도와주셨던 조강지처와 헤어지시고 젊은 비서와 재혼을 하신 경우였는데 그 재혼하신 분하고의 사이엔 총 어린 2명의 자식, 조강지처에게 장성한 2명의 아들, 딸, 자식이 있었는데 저는 바로 그 아들과 결혼을 한 경우였었죠. 젊은 비서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 이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틈만 나면 씹어대는 가십거리이긴 했습니다. 오너로서 존경하긴 했지만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절대적으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긍정의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지를 모시고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저 혼자만 간 건 아니고 다른 임원분들도 계시긴 했죠. 일을 마치고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을 때 시아버지는 제게 산책을 권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올 것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나, 거절을 하면 나는 이 회사를 나가야 하나, 이제 자리도 잡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경력도 쌓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이 회사와 나는 이별을 하는 거구나 싶었었죠. 산책을 하며 시아버지는 제게 그러시더군요. 다 알아요. 직원들이 좀 그렇게 보지. 내 개인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쩌겠나. 부부 사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때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이지. 그런데 나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서 옛날 그 사람과 사이가 더 좋아졌어. 하하.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하게 보려나? 나는 우리 김대리가 좋아요. 꼭 우리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하고 잠시 저를 이끌어 발길을 돌리시더니 호텔 로비로 가시는 겁니다. 저는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시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되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상황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으나 당시 남편도 저희 출장지에 자신의 회사 일로 온 상태였었고 시아버지가 남편을 그곳에 부른 것이었죠. 어쩔 수 없이 자리는 마련이 되었고
강제까진 아니지만 저는 위압감을 조금 가진 채 남편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저와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았어요. 억지까진 아니지만 그도 그렇게 바랐던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그런데 그게 운명이었을까요? 끌림이었을까요? 서로 낯을 가리며 이야기를 하고 전화번호를 자연스럽게 교환을 하고 이후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도 친구처럼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그런 사이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서서히 물이 든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음 만남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저희는 서로에게 물들어갔고 그리고 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인연을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 후에 저는 회사를 관둘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혼을 하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계속해서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제가 그 회사를 관두고 이직을 하길 바라기도 했었고요. 시아버지는 당신께서 본처와의 사이도 그리고 본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과 사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반면 자식들 그리고 본처의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 입장도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나름 한다고 하는데 양쪽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달가운 며느리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두 분 다 자신들만 시어머니로 인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데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재혼한 분께도 시어머니 대우를 해드려야 하고 남편을 생각하면 본처인 시어머니에게 대우를 해드려야 하고 좀 복잡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바로 저란 사람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말 나오는 게 싫어 저 또한 이직을 결심했고 저는 한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녁 늦게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되고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게 되죠. 시아버지가 원래부터 심장이 좋지 않으셨는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좀 쉬셔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도 나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왜 저렇게 되셨을까 하는 의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본처인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죠. 벌 받은 거야. 나를 버리고 젊은 년한테 꼬여가지고는 가더니만 결국엔 벌을 받은 거라고. 절대로 도와달라고 해도 니들 도와주면 안 된다. 그 회사 어떻게 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지금 우리 아들 부른 건 회사 운영을 좀 해달라고 부른 듯한데 니들 절대로 나서지 마. 저 인간은 벌 받아 싸니까. 벌을 받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맞는 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회사를 맡기고자 하셨거든요. 당신께서 지금 일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제일 큰 아들인 남편이 나서서 그 회사를 운영하길 바라셨죠. 그 회사를 넘겨주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건 나중에 일이 될 것이나 어차피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인물은 남편이니 조금 그 시기가 빨라졌다 생각하고 회사로 들어오라 하신 거였는데 그런데 그 회사가 정말 잘 돌아가던 회사였거든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탄탄한 곳이었는데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바로 재혼을 하신 시어머니의 사람들이 들어와 약간의 장난을 부린 듯한데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결국엔 공황장애를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람이 원래 좀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인데 아마도 재혼을 하신 시어머니 사람들과 알력 다툼에서 남편이 밀린 듯 했어요. 결국 남편은 그 회사를 나오게 되고 제가 남편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남편이 저를 믿고 회사를 맡기게 된 연유는 우선 그곳엔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 나이 30 후반에 들어가서 지금 40 후반이 될 때까지 저는 그 회사가 쓰러지지 않게끔 운영만 되게끔 열과성의를 다했습니다. 어차피 제 회사도 아니고 남편이 맡을 것 같지도 않고 재혼하신 시어머니의 자식들이 장성을 하게 되면 그 회사를 차지할 것 같았기에 저는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여러 임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다니게 되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다녔고 제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동안 남편은 쉬면서 간간히 일을 하는 그런 경우였었죠. 그러다가 바로 2년 전 저는 본처의 시어머니에게
몹쓸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냥 제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디에서부터 오해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께서 제게 회사를 물려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제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기에 먹고 사는 데 문제만 없게끔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처인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죠. 제가 그 회사를 위해 일한 것은 이런 뜻이 있었던 거였다고. 재혼한 시어머니와 짜고 그녀와 한편이 되어서 남편을 산송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었던 거라고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남편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날 시어머니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까지 하시게 되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저를 따라 나오셨고 그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시게 되죠. 시어머니 집은 전원주택인데 담을 크게 쌓아놓은 그러니까 고층에 집을 지어놓은 상태였던지라 현관문을 나오면 바로 여러 개의 계단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를 오해하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던 시어머니 입장에선 제가 회피를 한다 생각을 했는지 저를 따라 나오시고는 제 뒤에서 저를 그냥 밀어버리신 거였죠. 저는 계단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갔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기만 했었습니다. 그때 저를 내려다보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침을 뱉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며느리 하나 나자빠지는 거? 논뚱 무너지는 것보다 못해. 네가 감히 우리 뒤통수를 쳐? 아니라고 팔빼물래? 내 아들을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더니 네가 그년이랑 짜고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굴어? 한참 동안 저는 그렇게 누워있었고 뭔가 소곤소곤 되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치료하면서 오랫동안 지끈거리는 두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줄 알더라고요. 왜냐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제가 발을 헛디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퇴원을 하고 저는 요양차 친정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저는 제가 다친 연유를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죠. 본처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제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는 고소를,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발뺌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내가 그랬다고? 아니 얘, 너 지금 왜 생사람을 자꾸 그러니? 네가 넘어진 거잖아. 우리 그날 다투고 나서 네가 씩씩대면서 나가다가 발을 헛디딘 거잖아? 얘가 머리를 다쳐서 그래요. 애가 아파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휴,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 며느리 좀 살려줘요. 엄청 똑똑한 아이인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너무 물러봤더라고요. 요즘 세상엔 찢기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계신 거였죠. 시어머니 집이 고층의 전원주택이지만 바로 위에 시어머니 집을 내려다보고 있는 집이 한 채 더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날 제가 쓰러져 있는 모습, 시어머니와 남편이란 사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목격자가 등장하자 시어머니는 말을 다시 바꾸었고 결국 제게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제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고 저는 그거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아버지 회사도 나와야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할 돈이 필요했거든요. 자신이 엄마가 그날 화가 나서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전 남편. 엄마를 좀 이해해줘도 되는 거잖아. 엄마는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돈 받았으면 되었지.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거냐?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나를 버리는 거냐고. 내가 병을 얻는 바람에 네가 존재를 인정받은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참 양심도 없다. 논뚝 무너지는 것보다 못한 게 나 아니었어? 그날 내가 기억을 못하는 줄 아나 봐.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니들이 무너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넌 앞으로 네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일지 나 그것만 걱정해. 그런데 네 아버지가 과연 너를 길거리에 나 앉을 생각 아니라면 그거나 걱정하고요. 그리고 너의 앞날을 왜 나한테 묻는 거야? 날 비오듯이 쳐다봤던 놈이. 너랑 무서워서 어떻게 사니? 합의 안 해주고 싹 다 쳐넣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배려야. 그러니까 쉰소리 말고 꺼져. 시아버진 제가 계속 회사에서 일하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고사를 했습니다.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 살 만큼 돈 챙겼고 그들과 엮이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저는 지금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애썼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저는 지금 무지개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는 눕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흘렀고 당시엔 너무 끔찍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회상할 정도로 흐릿한 기억이 되어 버렸네요. 지금의 이 시간을 즐기려고 저는 모진 바람을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만일 바람을 맞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지개는 꼭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그 무지개를 기다리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